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간 날씨도 요즘 TV하고 신문을 안 봅니다. 그걸 안 보지 한 일주일 됐는데 매일같이 신문에 방송에 그래서 지겨울 정도로 좋아하는 이야기 계속 근데 여러분이 많이 믿으면 세력이 오니까 그게 걱정 안 해도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시는 그 송진규 교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인터넷 강의를 꼭좀 들어보신 것도 다 오신 것도 우리 송진규 교수님은 전국적인 후배였습니다. 정말로 모시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한 15년 전에 10년 전에 한번 모여보셨잖아요. 그 계산해보니까 한 5년마다 한 번씩 그때마다 지금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한국 강연을 초청하고 이번까지 그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강의가 아주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고 우리 성진규 교수님께 먼저 전국적으로 바꾸시려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고맙다고 하면 박수.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내년 시간을 보면 자학생 지들이 가지고 그건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위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텐데 자학생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학교까지 가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민교육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학생 대상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는 국민교육이니까 그래서 대학교실이 앞으로 있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지고 고등학교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로 국민교육이 오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저 야기처하고 송진규 교수님 강의하는 시간을 촬영합니다. 여러분들 은행하는 자료하는 시간 내년에 한수만간 시험을 마음을 준비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강연자로 올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들 모시고 제가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강의는 제가 어떤 강의보다 부담이 좀 있는 강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강의 주제가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보통 제가 1년에 15개 정도의 주제를 정해놓고 강의를 합니다. 요청하는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자의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국가마다 절대 기준은 없고요. 간혹 이런 사람이 부자로 평가받는다 그런 정도의 발표를 하는데 그런 발표를 가장 많이 내는 데가 KB 금융지수입니다. 여기서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총자산 100억하고 금융자산 10억 정도를 부자로 본다고 해요. 이거 매년 바뀝니다. 몇 해 전에는 여기 67억이었어요. 바뀌는데 이분들한테 물을 거예요.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부자인데 이분들은 정작 나는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연합뉴스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상위 0.1%의 부자는 순자산 기준입니다. 77억 정도를 0.1%라고 보고 상위 1%는 한 요 정도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위 1%로 보는데 약간 21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한번 채워보시죠. 맞습니다. 부자 아빠를 만난다가 첫 번째 거죠. 이거 채워보세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부자 배우자를 만나요. 선물은 없습니다. 네. 세 번째는 내가 부자가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대표님들 자녀분들이 이 중에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몇 번인지는 아시죠? 1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1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는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 빼면 그 다음 가능한 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요즘 방송에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뭐 그렇게 되는 얘기하세요. 편하게. 이게 두 번째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웬만한 외모로는 부자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웬만해서. 그래서 요중에 제일 쉬운 게 세 번째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게 그나마 가장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 부자의 비밀의 주제는 그렇게 오행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는 돈도 보인다라는 오행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90분짜리 주제입니다. 제일 짧은 시간이.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50분, 45분 요 정도밖에 없어서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요 핵심으로 제가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요 원리입니다. 1번은 원리고요. 2번은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들을 대표님들 돌아가셔서 자녀분들한테 꼭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렇게 준비된 얘기를 전해주면 그 친구들도 도움이 할 거예요. 첫 번째 지렛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부자들이요 일을 선택하게 된 그 방법이 있답니다. 여기서는 진짜 부자들을 의미하거든요. 진짜 부자들 1000명을 20년 동안 리서치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많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능성. 근데 진짜 부자들은 요걸로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요. 1등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진짜 부자들은 1등, 업을 선택하게 된 게 어떤 게 가장 많을까? 타당성 분석은 우리가 제일 많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것도 좀 포함될 수는 있겠네요. 또 정답은 아닙니다. 적성에 맞는 또 시대는 아마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타당성입니다. 근데 힌트를 드리면 주변에서 그런다. 그거 하지 마. 위험해. 그거 사업 안 될 거야. 근데 이 사람도 안 될 거야. 아니야. 될 것 같아. 한데 그게 뭘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잘 정답 못 맞춰주는데 맞습니다. 직관입니다. 남들이 반대한대요. 근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해낼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이걸로 업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부자들은 어떤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할까 이 문제입니다. 누구랑 배우자 결혼을 할까요? 이 진짜 부자들은 누구랑 했을까요? 예쁜 사람 있습니다. 근데 1등은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들 포함돼요. 근데 1등은 아니에요. 자, 요거는 예쁜 뭐 이렇게 3등이 들어가겠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데 9가 있다 그러면은 4등입니다. 그리고 2등도 이렇게 있고. 근데 1등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뭐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부자들이 평가하는 배우자의 공통점. 진짜 부자들 1000명을 20년 동안 리서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 부자는 여기 있습니다. 4등. 권력도 능력이라고 하면 4위. 미모는 3위. 4등 아니 4위.
이걸 맞추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약간 결이 다르죠. 자, 이게 중요한 대로 같습니다. 자, 부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뭐한다? 그렇죠. 내외조를 하는 배우자가 있고요. 사람들과 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요거 맞추고 냉철하다. 친절하다, 반대하다. 땡. 냉철하다. 냉철하다. 땡. 공평. 우리 정답 전문께서는 계속 못하고 계신데 어떻게 맞춰보시죠? 또 몰라요? 분명하다. 현명하다? 자, 힌트는 앞에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 아까 배우자를 고를 때 진정성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본인한테는 모든 사람, 비슷해요. 박수. 네,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부를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부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 진정성이 있는 사람, 본인은 모든 사람한테 정직한 사람, 이런 부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 이루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주제는 정말 제가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쓰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원리는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의 원리는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주변에 우리 대표님들 직원들도 열심히 일할 거예요.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됩니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부자가 못 돼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살아요. 정말 일요일도 일하고 쉬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자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만 살아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부자는 아까 잠깐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막거리 기준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막거리 기준으로 한 달에 저축 가능한 게 10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102만 원을 모아서 100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를 계산해봤더니 800년 걸립니다. 부자가 못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800년 후에도 부자의 기준이 조건이 100억이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는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 안 돼 부자가.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못 되나요? 이거 맞춰주셔야 돼요. 힌트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방법, 어떤 방법? 투자를 안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자, 우리 대표님 직원들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를 이루지 못하는 건 이것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부를 이룰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동력만으로 부를 이루려면 몇 년 걸린다? 800년 걸립니다. 그리고 800년 후에도 그의 기준이 100억에 멈춰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로는 안 된다. 그럼 지금 부를 이룬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던 사람들이나 옛날에 마찬가지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분들은 다른 원리를 통해서 부를 이룬 거예요. 월급을 모아서는 100억을 벌 수가 없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와 부자는 쓰는 게 다르다고 해요. 빈자는 이걸 쓰고 부자는 이걸 쓴다. 빈자는요 이걸 씁니다. 부자는 뭐 쓸까요? 그렇죠. 그래서 빈자는 일을 하는 거고요. 부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뭐 하기 전에 생각한 다음에 뭐 하냐. 우리 선생님들처럼. 근데 빈자는 열심히 일을 해. 몸을 쓰는 거야. 몸을 써서는 부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 말씀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모원려 필요보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원리 생각하는 게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앞으로 대표님들처럼 어떤 게 유망할까 뭐 이런 것들을 멀리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직업의 종류는요, 이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게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한 16,000가지 정도 되는데, 저는 직업의 종류를 딱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해요. 자본가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경우고요. 노동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100억을 벌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딱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노동자냐, 자본가냐. 그래서 요거 개념으로 두 인물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두 분은 개인적인 인연이 없어요.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이 중에 한 분은 자본가가 한 분은 노동자입니다. 이 중에 자본가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나훈아 씨는 1년에 로열티가 6억쯤 나온대요. 근데 이 중에 한 분은 노동자입니다. 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요즘 TV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 왼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은 일을 안 해서 신비주의가 지켜줄 수 없는 거죠. 그 때문에 돈 때문에 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저는 딱 구분을 해요. 아르키메데스가 그 목탕에서 모터를 휘청나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다란 지렛대와 기름목을 주면 나는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힘이 아무리 있어도 지구를 움직일 수는 없죠. 근데요, 이 지렛대가 길다는 얘기는 달라지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렛대 원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걸 움직이려면 우리 목표물입니다. 이걸 움직이려면 이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게에서 닫힌 간의 곱하기죠. B 곱하기 F는 값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면 순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F가 세면 W는 올라가게 됩니다. 힘점이 세면 자격점은 올라가게 됩니다. 거꾸로 힘점이 약하면 자격점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움직이려면 얘가 세든지 이게 길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요거는 올리는 거는 지렛대가 하는 일입니다. 원리가 그렇거든요. 요거 누르면 얘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장돌이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못이 바뀌었을 때 못을 손으로 꼽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못이 바뀌었으면 이 장돌이가 있으면 높아요. 근데 장돌이의 이 손잡이가 길면 힘을 조금만 줘도 못이 꼽힙니다. 근데 장돌이가 짧으면요, 못을 못 꼽아요. 요만하다면 큰 못을 못 꼽죠. 그래서 이걸 손으로 못 꼽는데 장돌이가 꼽는 건 뭐냐? 받침점의 힘 때문에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겁니다. 부가 여기 있다고 보면 이거를 움직이려면 내 힘은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받침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제 강의를 들은 직장인이 듣고 저한테 얘기해 준 경우거든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이었고 그 이전에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 A, B, C는 둘 다 대학 동기였고 같은 회사에 다녔고 큰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분당에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아파트에 둘 다. 그래서 둘 다 전세 모으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B 씨가 어느 날 A 씨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친구야, 지금 국제금리가 내려가니까 우리 금리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우리 대출 받아서 우리 사는 데를 사자 이랬대요. 근데 A 씨는 반대했대요. 근데 B 씨는 그때 그 집을 대출 받아서 삽니다. 자기가 살던 집이었대요. 그래서 이건 이미 전세로 가 있었고요. 대출 5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을 샀어. 그리고 불과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불과 2년밖에. 자, A 씨는 얼마로 변했을까요? 자산의 차가 5억입니다. 이때 B 씨가 25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때 이랬습니다. 우리가 5년, 6년 전. 근데 이 사람은 자산의 순정이 10억이에요. 자산의 순정 10억을 갖고 온 게 뭐냐? 이거였어요. 대출. 그래서 이게 돈을 벌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게 뭐냐? 이게 받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출 5억이 받침점이었습니다. 요랬기 때문에 이걸 청구했던 거예요. 요 사건이 있고 나서 둘은 안 만난답니다. 그죠?
전에는 ABC가 서로 건강한 밥을 샀는데 그 뒤로는 B씨가 밥을 사도 A씨는 뒤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A씨는 분당에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살 겁니다. 분당의 전세가 지금 현재는 이렇지 않거든요. 이게 7년 전, 6년 전에는 아직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침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자산의 된다를 갖고 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컨설팅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전문직이었어요. 수입이 많았고. 근데 이 사람의 한계가 뭐냐면 아버지가 부자는 아니었어요. 전문직에서 수입은 많은데 제가 볼 때 은퇴하는 시기가 되면 수입을 끊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은퇴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전문직은 은퇴할 때가 오고 은퇴하면 수입은 끊기는데 은퇴해서 수입이 끊겼다고 수입 지출을 지금보다 10분의 1로 줄일 수는 없을 거다. 삶의 질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대비를 해라. 그래서 뭘 대비를 했냐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 주변에 또 주식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코인 상품도 있을 건데 그때 제가 이 친구한테 제시해줬던 게 뭐냐 가장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있었고 지나고 결국에는 우상향했던 거를 제가 추천드렸어요. 그게 부동산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출렁임은 있지만 우상향해요.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추천을 해줬고 이 친구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준 데가 여기였어요. 이게 어디냐면 남산입니다. 여기가 한강이에요. 우리나라 풍수 지리 중에 최고가 뭐냐? 대산 임수예요. 그래서 재벌들은 다 여기에 집이 있었어요. 다. 근데 여기가 그 한남 일타운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시작된 지 25년이 넘었어요. 지금 여기가 지어진 데들이 아주 옛날 집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데들. 근데 거기가 얼마나 크냐면 이쪽 끝이 그 한남대교고요. 여기 왼쪽 끝이 반포대교고요. 그 전체 영역이 조선 최고의 가장 많은 물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들이 구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친구는 구를 이룰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가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여기 100번을 더 갔어요. 자기 직업이 있는데 틈만 나면 가는 거예요. 여러 부동산도 체크하고 여러 분 왜? 투자했는데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요 뒤에 남산이 있다고 했죠. 앞에 한강이 있죠.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인접도가 있어요. 이게 80만 원짜리. 여기는 우리 100년 동안 우리 땅이 아니었어요. 용산. 그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군이 어디 갔어요. 근데 미군은 거의 철수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앞에 한강, 뒤에 남산, 오른쪽은 공원이 있는 땅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 사람이 선점을 합니다. 100번을 더 가서.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집이에요. 다 쓰러져가는 집을 사는데 63평짜리 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옛날 얘기도 아니고 정확하게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그 당시 평당 2,200을 정도 있지. 쓰러져가는 집이 있어 63평에 30평 정도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이 한 13억 정도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아직도. 아니자면 이거 그래야 돼.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혼자 앞에서 문자 쓴다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는요, 거의 지금 철거가 끝났어요. 철거가 끝나고 새로 짓기 시작을 할 거고, 여기 4구역과 5구역은 빠르면 여기는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13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설명을 해주세요. 힘점이 얼마였냐면 제가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이 친구 캐시가 1억 5천 정도가 있었어요. 여기 자금. 근데 그때 주식이 좋을 때였거든요. 누구나 돈 버는 게 있잖아요. 근데 1년 사이에 이 사람이 거기에 더블 정도 합니다. 3억 정도. 1억 5천 투자해서 1억 5천을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사이에 이 사람은 1억을 더 저축을 해요. 여기에 꽂힌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힘점이 사업입니다. 근데 받침점이 필요하죠.
사람이 얼마가 부족했냐면 13억이었잖아요. 9억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9억을 대출을 합니다. 그때 8년 전에 무슨 대출이 있었냐면 그때 코로나 오기 전이어서 금리가 재기업으로 최저로 떨어졌어요. 최저 2% 오랬어요. 1% 오랬어요. 근데 이 9억을 언제 상환하는 거냐면 30년 후 상환이에요. 어그로는 그 사람이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자 내는 게 자, 힘점은 자기 돈이었죠. 받침점이 9억이 대출이었어요. 그럼 작용점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어져서 입주하게 되면 이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땅에 아까 그 쓰러지는 집이 있잖아요. 거기가 한 지금 55억 정도 한다니까 그 땅이. 그 쓰러져가는 집 땅. 그래서 여기에 100억을 만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는 받침점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받침점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4억이 100억을 만든 거죠. 물론 여기서 이걸 빼야 되고 그동안 수익됐던 이자를 공개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앞에 있는 데가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구역 앞에가 평산 옆에 바쁜데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거기 30평짜리가 60억입니다. 30평짜리. 왜 60억이냐면 그 아파트에 그냥 한강이 요만큼 보이네요. 그래서 60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 가격이 된다. 근데 지어지면 높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 오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드리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누구나 이걸 원합니다. 부를 성취하기 원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받침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게 없이는 저걸 내가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를 이루길 원해요. 근데 내 힘만으로는 못하는 거죠. 지금은 W 곱하기 A 그 다음에 F 곱하기 B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사례를 좀 보면 힘점이 있고 받침점이 있어요. 자, 작용점이 저렇게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그 자녀분들한테 꼭 전해줘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이 100억짜리를 지금 살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 지금 100억짜리는 현찰 들고 살 거야.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게 센 겁니다. 힘점이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짜리 사는 거예요.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힘점이 100억이 없어요. 자, 100억이 없는데 우리는 저걸 사고 싶단 말이에요. 이 부의 원리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100억짜리를 살 수 있을까요? 나중에 내 거로 되게 만들고. 이건 우리가 대표님 맞추셔야 돼요. 이건 답을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마지막 행사 강의이기 때문에 뒤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답을 맞출 때까지 강의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또 맞춰보세요. 힌트는 아까 드렸죠? 힘점이 100억인 사람은 저거 지금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은 100억이 없어요. 근데 저걸 사고 싶고 이걸 활용해서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걸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걸 살 수 있을까요? 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크게. 일단 정답입니다. 자, 보세요. 요게 길면 힘점이 작아도 작용점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까 아르키메데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진짜 중요한 정답이 나와야 돼요. 이걸 길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길게 할까요? 답은 지금 80점 맞힌 거예요. 신용? 신용은 여기입니다. 아니에요. 자, 이건 받침점 얘기가 아니고 힘점을 지렛대를 길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답에 거의 가까이 갔어요. 또 어떻게 하면 힘점을 길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게 같은 건데 기간을 길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힘점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냐? 언제로? 이쪽은 안 되고 이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그죠? 그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오늘 뵙게
정도. 이거 제일 핵심이에요. 자, 90점까지 나왔습니다. 자, 길게 하는 건데, 길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힌트 다시 드릴게요. 아까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샀다고 했어요? 8년 전에 산 거예요. 사업을 갖고 100억짜리 만드는 거죠. 힌트는 그거예요. 그 사람은 8년 전에 샀어요. 우리 저 여성 대표님 다시 크게 박수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정답이에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면 지연대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점이 작아도 큰 걸 움직일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대표님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점이 난 100억짜리 지금도 살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이런 받침점은 의미가 없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힘점을 길게 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괜찮아요. 아까 그 사람도 시작할 때요, 이게 100억이라고 예측을 못했어요. 이게 30억, 40억 이랬을 줄 알았어요. 아닌가 봐요. 지금 이렇게 될 거고, 실제 입주할 때는 당장부터 이거보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녀분들 다음 증여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팁을 제가 드리는 게, 자녀분들 증여도 지금이 가장 빠를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저축은 절대 부정 못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100년을 모아봐야 12억이에요. 800년 모아야 100억 합니다. 저축으로는 안 돼요. 지렛대를 이용해야 돼요. 받침점을 활용하면 그거를 성취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부동산 부회장님 만든 얘기인가요? 무슨 말씀이요? 그래서 그냥 두 번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 오늘 5가지 꼭지잖아요. 90분 동안 하면. 근데 오늘 너무 짧기 때문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는 인맥입니다. 인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거죠. 명심보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 형제, 천재, 유효, 금난지동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회사인들, 대표님들도 이게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공생 같은 자들이 1000명이 넘는데, 급하고 어려울 때 정작 도와준 것은 한 명이 없더라. 이 얘기를 이제 명심보관을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추사 선생한테 아주 매료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추사는 원래 이제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고,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 족보가 끝에가 누구냐면 영조입니다. 영조. 그래서 영조가 아들 둘 다 죽었잖아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그 당시 영의정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 충청도 예산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도 용궁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58칸짜리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게 하는데, 이 둘이가 동갑이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양자가 와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은 게 추사입니다. 그래서 추사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어요. 중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갔던 적도 있고, 중국의 대단한 사람과 스승과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사가 한참 동안 잘 나갈 때는, 요즘으로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죠. 서울대 총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차관을 했고요. 검찰청을 차장을 했어요. 대단히 잘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추사는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이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데, 이 셋 중에 옛날에는 그 군장을 쳤잖아요. 2명이 군장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다행히 추사는 죽지 않고 사형 다음으로 무고형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유배를 가죠. 근데 유배에서 제일 무거운 형이 뭐냐면, 유배가 집을 주변에 그 가시덤불로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탱자나 아시죠? 그걸로 쌓습니다. 그걸 위리안치라고 합니다. 거기서 추사는 8년 반의 시간이 있어요.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스승도 돌아가시고 부인도 죽게 되죠. 최고 쓰라린 시간을 맞이해요. 근데 그때 추사의 제자 중에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상적은
그 중국과 우리나라를 통역하는 통역관이었어요. 귀한 책들을 구해다가 수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주사가 너무 고마워서 이 자기 제자한테 선물을 합니다. 그 선물이 요거예요. 네. 선물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면요. 요즘 같으면 이게 청나라 때이기 때문에 수도가 똑같거든요. 영경이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요즘 같은 비행기를 실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없었어요. 이고지고 영경에서 여기 한양에 와서 한양에서 다시 제주도까지 보내는 겁니다. 어떤 책은요, 제목은 하나인데 책이 120권짜리가 있어요. 그걸 보내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세안독을 보냈는데, 요 집이 주사가 가서 아마 유배 같은 집을 표현하는데, 얼핏 보면 뭐 강아지 집 같기도 해요. 지금 수사관이 제주에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외양을. 여기는 아주 음흉한 나무가 세 그루가 있고, 이거는 이상적을 뜻한 거고요. 이건 본인을 뜻한 나무입니다. 소나무가 오래되면 여기 보시면 이 뿌리가 그 위로 올라와요. 너무 늙어서. 이게 자기야. 가지 다 떨어졌어.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의 죽다시피 하죠. 그런데 꼿꼿한 자기 기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고, 요 옆에는 자기가 왜 이 그림을 수사한테, 이상택한테 보내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작년에도 책을 보내줬더니 올해도 또 120권 되는 책을 보내줬는데, 이 귀한 책을 세도가들한테 주면 자네는 출세가 보장이 됐을 텐데 어찌하여 이걸 나한테 보내는가? 나한테 보내다 이 벌리기라고 하면 중형을 면치 못할 일이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감사함을 표하고자 이 그림을 자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제자 이상들이 이 선물을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잘 써서는 안 돼요. 이 귀한 선물을 저만 보기는 어려우니 중국에서 스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게. 그래서 이걸 들고 이상적이 중국에 가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중국 당시 최고의 이 문인들이 감동을 합니다. 이걸 보고 수사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재찬을 하는데, 재찬이 요즘은 댓글이에요. 요 그림이 크게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70cm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위는 한 23cm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70cm짜리에다가 중국 그 당시 청나라 사람이 16명이 찬을 써서 붙여요. 그 다음에 조선 사람 4명이 써서 붙여. 원본 옆에 20명의 찬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70cm짜리가 지금은 이게 약 15m짜리로 되거든요. 여기서 세안으로. 그래서 이상적은 이거를 갖고 와서 이상적이 훌륭했던 사람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걸 누구한테 줬을까요? 저는 제 자식한테 줬을 거예요. 근데 이상적은 이걸 자기 제자한테 줍니다. 근데 제자는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줍니다.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비 아시죠? 그래서 민비 씨 집안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 교수가 조선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왔을 때 그 일본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추사였어요. 그래서 추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일본으로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에 손재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돈을 싸들고 일본 교수를 쫓아간 거예요. 이걸 팔아라. 근데 일본 교수는 아무 말 안 했죠. 그래서 그 손재현 씨가 일본 교수 옆집에 집을 하나 얻어놓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2달간 갔다는 설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100일 동안 갔다는 설이 있어요. 그랬더니 일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형님도 안 줬잖아요. 가져가시게. 그럼 값을 얼마 쳐드릴까요? 이 귀한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난 1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안 주고 가져왔어요. 손재영 씨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실화인데요. 그 손재영이라는 분이 옛날에 그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옛날에 국회의원 하다가 돈이 많이 됐잖아요. 이걸 저당 잡혔답니다. 그 국회의원 당선을 했는데 이걸 못 찾았대요. 돈을. 그래서 그 다음 찾은 사람이 대선 갑부였던 손색이라는 사람이 사요. 그 저당부터 그런다 잡힌 걸 사서 이 사람은 자기 아들한테 줘. 그 사람은 천천히. 근데 그 아들이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 이 국보 박제택 80%거든요.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그걸 누구한테 주냐?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국가에 기증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용산 민족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실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 예산회가도 있거든요. 수사 생가회가도 있고 그 다음에 제주에 있는데 실물을 보고 싶은데 전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기적처럼 얼마 전에 이거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용산에. 박물관에 쫓아갔어요. 가서 제가 그걸 딱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제가 추사와 제자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를 아니까.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사진으로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 박물관의 어떤 규정이 동영상을 찍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데 찍을 수 없는 게 늘 사람들이 관람을 많이 오니까 못 찍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거 찍느라고 10번을 봤어요. 그래서 이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릴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 보시는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어요. 전시를 안 하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나레이션을 좀 많이 조용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는 첫 번째 경주나 여기에 주사김정 선생이 그린 제안들의 그림. 이 글은 원래 이렇게 한 장이 있는데 글을 여기부터 세 번째 들어막이에요. 중국의 당시 청나라의 최고 연인들이 쓰는 내용입니다. 주사 선생님 글을 보고 느낀 감상들을 쓴 내용들이에요. 당시 청나라 14명이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불과의 마지막 한국인들이 있는데 오세창도 쓰고 이시영도 쓰고 다시 보면 청량기의 15m짜리 드라마입니다. 여기 세상도의 전집이다. 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여진 건데 원래는 요거가 추사 선생이 한 거고 여기는 왜 아까 이상적은 자기 제자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제자는 누구한테 줬다고 했죠? 아들한테. 그 아들이 누구냐면 김준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추사는 호가 100개가 넘었어요. 완당 이제 완당도 추사 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쓴 건 뭐냐면 이 그림은 내 소유다. 뭐 이렇게 약간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에 기증한 게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2020년도에 기증을 했고 그분은 안타깝게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분이 기증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거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세안도의 뜻을 말씀을 드리면 이 세자가 나이를 뜻하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할 때 그 세인데 나이는 언제 먹냐면 음력 1월 1일 날 나이는 똑같이 먹습니다. 음력 1월 1일에 추이라는 것입니다. 한자가 새하늘이. 여러분 4월이나 5월, 6월은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푸르고요. 모든 나무들이 꽃을 펴요. 꽃들이. 그때는 어떤 게 소나무인지 아닌지 몰라요. 다 푸르니까. 근데 언제 이걸 알 수가 있느냐? 음력 정월 초하루가 되면 겨울이 오니까 시들고 죽는 거예요. 그때는 소나무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안 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세한연우 지송백 지우조다. 이제 공자께서 하신 얘기예요. 이때가 돼봐야 비로소 소나무와 특백나무가 시들지 않은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보통 때는 아까 명심보감에서 그랬잖아요. 주식 형제 천개 유효 금단지붕 얘기보다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동생 하던데 천장이 넘어요. 급하고 어려울 때 정작 도와줄 놈은 한 놈이 없더라.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면 이런 추위를 겪어야 비로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게 태양대의 본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눈이 오고. 근데 소나무는 덮지 못합니다. 잠깐 덮여도 소나무의 눈은 녹죠. 그 푸른 놈은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추사 선생의 추사체가 이겁니다. 추사. 그래서 이 추사체는 어디서 나왔냐면 금석학에서 나왔는데 금석은 옛날 솥에 쓰여진 글자나 기석에 쓰여진 글자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추사가 어렸을 때 그 24살 때 중국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인생 최고의 스승을 2명을 만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해서 추사가 이걸 만들어내는데 요거는 이게 봉우사에 있는 거예요. 현재 현판입니다. 여기 봉우사 있고 서울에 총재라고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71세에 과천에 사는 병중의 노인이 있다고 썼는데 추사는 이걸 쓰시고 3일 후에 과천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교훈을 얻을 게 우리는 추사체 때문에 추사 기억하잖아요. 추사 선생이 만약에 제주도로 유배가지 않았더라면 추사체는 못 만들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주에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한양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맨날 잘 나가니까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제주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추사체를 연구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반드시 나한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인맥을 우리가 평소에 만들어 놓는다면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시기 춥고 힘들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때 가서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친구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렛대 원리를 잠깐 설명을 아까 드렸고요. 핵심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힘점이 세면 지렛대 필요 없습니다. 100억짜리 지금 사면 돼요. 1000억짜리 투자에 사면 되고 1조짜리 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힘점은 받침점을 통해서 작용점으로 움직이려면 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하는 게 답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간을 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진정한 인맥은 부를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요. 아까 그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 컨설팅 해줬다는 그 사람도 저한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시점에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줬다면 이거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인맥들을 주변에 평소에 우리가 잘할 때 그런 인맥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인맥이 나를 부로 만들어주는데 안내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짧은 시간에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